7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이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원래 예전에도 몇 번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다른 세션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려는 거는 이 스타트업에서도 물론이지만 사실 꼭 스타트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존의 업무를 하실 때라든지요. 아니면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어떤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이 사업 계획서라는 어떤 문서 혹은 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막 엄청난 스타트업, 굉장히 커다란 엑싯을 하거나 막 기사에 나올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업 계획서는 보통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신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사실 비즈니스 모델 얘기도 오늘 중간중간에 등장은 하겠지만 뭔가 큰 돈을 벌어야지라는 어떤 일확천금에 대한 꿈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다른 고생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혹은 어떤 직원과의 여러 인간관계나 월급 체계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신경 쓰느라고 미처 사업 계획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막 사업 계획서가 없이 혹은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미 큰 투자를 받았거나 충분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점에 투자를 받으려고 고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꼭 투자가 아니라 이런 기보나 신보 같은 어떤 특정 대출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일정, 그다음에 스케줄, 그다음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비즈니스 모델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사업 계획서를 잘 이제 신경을 쓰고 열심히 이걸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작성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 투자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받으려는 계획은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이 안 들어있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사업 계획이라는 게 내가 그냥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펼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특히 투자를 받는 경우도 감안을 한다면 투자를 받은 만큼 이렇게 잘 갚아낼 거야 혹은 엄청난 성공을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 갈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를 받겠다는 엄청난 취지와 포부와 그런 것들이 쓰이고 막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할 거예요 라는 거는 있는데 마치 용두사미처럼 끝부분에 갈수록 결국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취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만 신경 쓰고 사업 계획서는 신경 쓰지 않거나 투자를 받는 것만 신경 쓰고 투자를 갚겠다는 계획,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안 들어있는 경우들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사업 계획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목차는 일단은 사업 계획서가 어떤 건가, 그리고 큰 단위로 보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작은 단위로 보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잘 쓰려면 어떤 항목이나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중반부에는 단순히 사업 계획서라는 거에서 그치기보다는 그 신규 사업이나 신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얘기 드린 것처럼 투자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잠시만요. 네. 그래서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필수 항목이나 그다음에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둘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사업 계획서란 어떤 것인가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향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혹은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나타낸 문서를 보통 사업계획서라고 해요. 사업계획서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거창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까 제가 이 어떤 취지를 언급드렸을 때 살짝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기존의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보다 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구상하시는 경우에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고 확장을 생각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기존과 다른 신규 사업 혹은 기존보다 개선된, 개혁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사업 계획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업 계획서를 구성을 하는 항목들인데 여기서부터 좀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시고 주변에 이제 물어보게 되죠. 혹시 사업 계획서 뭐 쓰셨던 거나 샘플 있으세요?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혹은 기존에 이제 지인이 썼던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야겠다라고 해서 꼭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파일이나 뭐 문서를 참고로 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샘플로 하는 그 사업 계획서 속에 사업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목차를 베끼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사업의 목적, 개요, 그다음에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계획,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거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내가 하거나 받거나 그다음에 이 제품이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자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조달하고 그다음에 물건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을 수입으로 가져와서 같이 조합을 하는지 혹은 단순히 서비스라고만 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사업마다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혹은 뭐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부업으로 쇼핑몰을 차린다 등등 하셨을 때 보면은 그 어떤 쇼핑몰 혹은 어떤 산업,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혹은 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게 뭐 부업이든 본업이든 상관없이 화장품 제조업을 만약에 하려면 방이 7개 달린 시설을 뭐 세척이나 제조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방이 7개 달린 시설을 별도로 사업장으로 등록을 해야 그 화장품 제조업에 대한 자격을 딸 수 있는 거거든요. 자격을 딴다기보다는 그 조건을 성립시켜서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가 안 되면은 나중에 검사하러 나왔을 때 시설 자체가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제조업이나 특정 산업에 따라서 따야 하는 조건이나 뭐 성립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나 재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른데 보통은 이런 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이제 조사가 부족한 상태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의 사업 계획서 혹은 인터넷에 있는 샘플을 참고로 해서 적다 보니 이제 괴리가 점점 생기는 거죠. 사실은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져 있거나 물론 굉장히 초창기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다라고까지만 구상을 할 때에는 당연히 모든 정보가 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다 적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 좀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또한 어떤 사업계획서의 예시나 항목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작성을 할 때에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사업계획서를 구성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개요는 확실히 필요하죠. 내가 어떤 서비스 혹은 어떤 비즈니스나 상품을 제공할 것인지 혹은 제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목적, 그 다음에 기대하는 효과,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혹은 어떤 식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반응을 끌어낼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개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의 목적이 설사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사업의 목적이실지라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받는 경우도 감안을 해서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고 혹은 문제가 부각이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하고자 이 상품 혹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했다라는 사업에 대한 배경도 좀 필요는 하거든요. 목적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루겠다 외에 왜 이걸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득을 하는 부분은 필요해서 그걸 개요 부분에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개요가 아니라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도 적으시면 좋아요. 이게 물론 개인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이면 회사에 대한 개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보들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고 자본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주나 경영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이 몇 명이고 회사 연역이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내용이면은 없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기존에 A 사업, B 사업을 하는데 C 사업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정보들은 좀 이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개요,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가 당장이든 앞으로든 내가 차리는 회사랑 내가 하는 사업이랑 반드시 같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화장품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회사는 여러 가지 화장품 예를 들면 친환경이나 유기농 제품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 친화적이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화장품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업이 어떤 갖고 있는 개요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재료들로만 이루어진 핸드크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라인이 핸드크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상을 하는 내용들이 본인이 어떤 거를 구상하시고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과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제조하거나 제공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시면 좋겠죠. 특히 아직 이거를 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막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건 중요해요.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하시거나 굉장한 디자이너가 곁에 있어서 말한 거를 그대로 그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혼자 시작을 하신다. 혹은 몇 명이서 시작을 하는데 디자인부터 처음에 생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경우에 그래도 좀 어설프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지 혹은 판매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혹은 만약에 서비스나 웹을 통해서 어떤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로라도 좋으니 이 어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식의 기능이 구현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플로우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좋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아까 비즈니스 모델만 있고 사업 계획서는 제대로 안 쓰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상을 그러니까 상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문서만, 글자만 넣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조금만 글로 쓰면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라고 어떤 착각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개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개발자 관련된 짤이나 이런 걸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획자가 생각해서 개발자한테 넘긴 단어나 그림에 따라서는 개발자가 구현하는 게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개발자가 얘기한 거를 디자이너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세션에서 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등의 모든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업무만 다르면은 상상하는 게 다른데, 다른 회사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정말 뭐 혹은 다르게 예를 들면 나는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의 앞다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코끼리의 꼬리를 상상하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좀 표현하거나 그리거나 파워포인트로 정말 도형을 막 붙여서라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화면이 만약에 화면을 표현한다고 하면 단순히 한 개의 화면으로 이런 화면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무슨 기능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어떤 버튼이나 어떤 메뉴를 통해서 무슨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규모의 금액이 예상된다. 예전에 그 탐심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린 세션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봐 드릴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얼마의 제품이고 몇 개 정도 팔리면 어떤 식으로 판매가 돼서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혹은 현재 시장 규모는 이런데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내가 몇 년 뒤에 시장으로 내가 이제 그 주도를 끌어갈 수 있다. 혹은 틈새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매출을 예상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그 다음에 경쟁사,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또 이 그러니까 숫자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완벽한 가설을 세우려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논리적인 가설이 중요한 거지 그 숫자가 얼마나 완벽하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변수도 있고 그 변수에 대해서 약간의 낙관적인 방향이 들어가는 것과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뭐 비관적인 건 아니지만 좀 객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포괄해서 보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는 서로 감안을 하는데 문제는 또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떤 규모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 시장 규모를 예상하는 숫자에 또 너무 매달려서 막 그런 좀 이 뭐랄까요 내용에서 벗어난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작성하시다가 시간을 쓰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좀 어떤 가감하는 선을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이거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거죠. 사업 계획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장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설이나 공장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대규모의 어떤 시설을 두지 않더라도 내가 팀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몇 명의 개발자와 몇 명의 디자이너, 몇 명의 마케터를 통해서 이때에는 이런 사업을 펼칠 거고 그 몇 개월 후에는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계획과 진행이 되고 그 몇 달 후에는 이런 식의 판매나 혹은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좋겠죠. 특히 인원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업무의 변화가 있을지도 약간은 예측을 하시면 좋아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왜 그 직무가 필요해서 이런 인원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왜 저 팀은 뭐 30명이 필요하다고 하나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 각각에 대한 업무의 뭐 아레날이나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30명을 채우려고 사람을 뽑게 돼요. 투자를 받고 나서. 근데 문제는 역할이 모호하니 한 업무를 여럿이서 하거나 혹은 여럿이서 해야 될 업무인데 한 사람이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역할에 대한 정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스타트업이라면 뭐 사이드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사실 돈을 필요한 곳에만 적절히 써야 되는데 인원이 들어가면 사실 뭐 불필요한 비용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문제는 보통 이제 만약에 어떤 대표가 계시고 직원을 뽑아야겠다 해서 직원을 이제 뭐 몇 명을 뽑아야겠다 계획을 세워요. 근데 보통은 계산을 하실 때 이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들어가는 돈을 연봉만큼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어떤 개발자를 한 6천만 원을 주고 크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경력이라면 그래도 몇 년의 경력이 있으면 그 정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쨌든 그런 가격을 주고 데려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 더 들겠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직원이 와서 쓰는 뭐 컴퓨터라든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기자재 그리고 온 다음에 들어가는 복지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 내에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물건들이 많이 생겨요. 하다못해 커피나 간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한 사람의 연봉은 6천만 원이었더라도 1년에 한 사람 기준으로 1억 원 정도는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좀 계산을 명확하게 해서 하지 않고 그냥 뭐 연봉만큼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이제 적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물론 사업계획서에 누구한테 연봉을 얼마나 줄 거고 이렇게까지 막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왜 이 사람을 이런 직무의 사람을 이때 뽑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반부에 그런 투자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드리겠지만 투자를 받든 혹은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자본금이나 자금 조달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나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재무성 어떤 식의 가치를 창출을 하고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나 경쟁 그다음에 재무 비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사업계획서 자체는 하시는 사업이나 분야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비즈니스 모델 정답 없고 최적화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게 막 어떤 정답이 있어서 100점을 맞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 주위의 분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어쨌든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창업을 처음 하든 혹은 새로운 사업을 다시 벌이시든 간에 시행착오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드렸던 시장에 대한 규모라든지 내가 어떤 회사를 차릴 건데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거기서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혹은 상품을 제공할 건데 그걸 통해서 이런 가치 창출이나 혹은 사회 공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된다면 그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이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꼭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보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받기 위한 도구로서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투자를 꼭 받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신보나 기보 같은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때에도 금융기관에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혹은 할 계획이고 그걸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어쨌든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작성을 하든 혹은 이제 작성을 통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하든 이런 부분이 없이 사업 얘기만 가지고는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사업 계획서 자체가 직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게 어떤 기대를 혹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설명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직원들한테도 설명이 안 되겠죠. 직원들한테 설명이 돼야 투자자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혹 제가 이야기 드릴 때 등장하는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화장품 사업이다. 만약에 화장품 아니더라도 약간 공장이나 그런 제조 시설을 요하는 사업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거를 뭐 신고를 하는 기관이나 인가 혹은 허가를 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런 문서를 제출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에서 사용이 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 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중요하고 투자 받는 것만 아니라 투자를 갚을 상환할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외에도 제가 계속 이게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논리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이거는 유지되어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가 용두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막 앞에는 되게 막 거창한 이런 사업을 뭐 해서 이런 막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미하거나 한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뭔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 뒤에서 막 자금 조달이나 자금 상환에 대한 계획이 너무 그 동떨어진 괴리에 있는 내용인 경우도 있겠죠. 사업은 만약에 한 뭐 10억 원이면 뭐 몇 년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앞에 적혔을 때에는 그 10억 원에 대한 투자나 10억 원은 좀 내용에 따라서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 10억 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쓰여진 사업의 규모는 10억 원인데 뒤에 투자를 받고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100억 원이다. 이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왜 하려고 100억 원이나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 걸까에 대한 논리가 명확히 설득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볼까라는 마음보다는 굉장히 이 사람은 계산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우고 구체적이지 않구나. 지금 본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그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명확하게 설득을 하려면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예전에 이제 로지컬 싱킹이나 그런 세션들에서 했던 것처럼 왜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 그래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혹은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서에 막 모든 내용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A가 B가 됐다. 혹은 A가 B라는 원인으로 C가 됐다. 이런 걸 쓸 때 이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너무 필요 없는 설명까지 다 써서 10장이면 끝날 얘기가 20장 되고 30장 되고 그래도 당연히 아무도 읽지 않겠죠. 그리고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작성을 하면서 그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소설을 쓰는 정도의 약간 그 과장을 하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로 같이 곁들여야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아펜딕스나 별도의 부록으로 혹은 별도 자료로 해서 만드는 것도 좀 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연 설명에 불과한데 그걸 문서에 전부 넣어서 본 문서가 굉장히 두꺼워지면 오히려 정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혹은 투자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조차 어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고 수치에 대해서 뭐 내가 앙케이트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하는데 그런 내용이 사업 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자료라는 식으로 별도의 문서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지원 사업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문서 제출하실 때 참고 자료로 또 따로 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좀 큰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너무 막 세상을 바꿔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떤 회사를 차릴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문서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원래 오늘 하려다가 이제 세션 순서를 바꾼 뭐 비주얼 싱킹이나 그런 예전에 했던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에도 그 싱킹을 해서 내가 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디자인 싱킹은 로지컬에 기반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도 분명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논리를 타고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뭐 정말 획기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작성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컨셉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기획이나 컨셉에 대한 세션을 좀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게 결국 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브랜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상하려는 사업에 대한 어프로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될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표현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이고 표현이 잘 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컨셉인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모호한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구독 컨셉이야, 플랫폼 컨셉이야 라는 어떤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이 아이디어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인데 사실 여기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비즈니스 모델만 생각하고 사업계획서를 안 쓰시거나 소홀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계획서에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이렇게 상환을 할 거고 시장에 가치 창출을 할 거다라고 하려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까지 쭉 나오는 게 사실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그런 계획까지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단어로 예시를 든 것처럼 나는 구독 모델을 할 거야. 혹은 뉴스레터를 발행을 할 거야.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이런 거래가 뭐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할 거야. 라는 어떤
정말 컨셉추얼한 단어들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떤 모델이고 어떻게 해서 소비자로부터 돈을 혹은 뭐 요금이나 뭐 수수료나 이런 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이 성립될지가 부족한 거죠. 사실 뭐 이게 부족한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구독을 한다고 했을 때 월 뭐 10,000원을 받는 어떤 구독 플랫폼이다, 구독 사이트다 라고 정해서 뭐 컨셉까지는 정할 수 있어요. 뭐 월 10,000원이다, 월 9,900원이면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근데 뭐 아까 제가 이제 화장품 얘기 드렸으니까 핸드크림의 샘플을 뭐 몇 개 보내서 월 9,900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문제는 제조하는데 드는 돈이 9,500원이요. 만약에 이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최대한 알아봤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한 개의 구독 늘어나면 400원 남겠죠. 물론 뭐 한 10,000명이 가입했다.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직원 고용 못 하겠죠. 이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뭐 9,900원짜리 플랜에 대해서 9,500원이 원가였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고, 여기서 400원이라는 차익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나 여러 가지 그 부가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사무실에 갖춰둬야 되는 기기나 부자재 같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실 고려하면 거의 마이너스인 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뭐 이거 뭐 조금만 초반에는 돈이 적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러프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래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마케팅이 이렇게 잘 되면 잘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투자를 정말 기적적으로 받았다고 치더라도 6개월 되고 1년이 됐을 때 돈이 전혀 안 벌리면 투자에 대한 상환은커녕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어떤 식으로 모일지까지를 비즈니스 플랜으로 구상하고 정확하게 뭐랄까요, 구체화한 것들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단순한 예시를 들려고 9,900원에 9,500원이라는 원가 9,500원이라는 조금 말도 안 되지만 극단적인 예시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카드 수수료나 뭐 세금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경쟁자들이 막 많이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들이 있어요. 어떤 시기에는 저렴한 걸 원하고 이제 가성비를 원하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 요즘에는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그 이제 들인 돈에 대해서 이만큼의 성능이 좋다가 아니라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심미적으로 다양하게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심비라는 단어도 많이들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만족을 시키려면은 가격은 조금 고급이어도 되는데 대신에 굉장히 커스텀되고 나를 위해서 큐레이션된 컨텐츠나 제품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나 어떤 제품을 원하고 그게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마케팅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경쟁자들은 한 13,000원을 내놓을 거면은 나는 대신에 15,500원짜리 모델을 넣을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메리트를 제공을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또 여럿이서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보일 때도 있지만 장단점은 있지만 혼자서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전부는 완벽하게 나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걸 완벽하게 사업 계획서에 다 적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객관적인 조언을 주변에 구하려면은 주변에 사업 계획서나 혹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제가 아이디어랑 컨셉이랑 비즈니스 플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내 아이디어를 절대 노출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클로즈드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말 혼자만 끙끙 막 고민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사실 사업 계획서 열심히 쓰셔서 세상에 나오면은 비슷한 서비스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 서비스나 개요를 도출해내고 혹은 상품화하거나 서비스화 하느냐의 부분인데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독특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같은 경우도 있어요. 혹은 문제는 다른데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해서 유사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굉장히 독창성이 있어서 누군가들이 따라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뭐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따라해서 바로 가져가 버리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실지 몰라도 어떤 주변의 지인들에게 약간 노출을 하고 조언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주저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막 얼마만큼 노출하면 좋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조언을 받고자 하는 혹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디까지 오픈할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경우 좀 적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한창 그 스타트업 막 붐이 생기고 뭐 좀 유명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투자 쪽 관련된 분이어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직 이제 세상에 안 나온 것이었고 그래도 나름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투자를 하시는 관계자분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독특한 것도 참고로 해봐라면서 다른 스타트업에 조언을 하는 경우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얘기는 양쪽을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얼마만큼 노출한다는 것도 충분히 전략이나 생각을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뭐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큰 틀이 있는지는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물론 보통 이제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럼 아이템이 뭐야? 라고 하는데 아이템이라는 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좀 환상 같은 어떤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구현된 어떤 한 장짜리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들을 넣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얘기 드리면서 스워트 분석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SWOT에서 강점이랑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그 SWOT를 여러 개 조합을 해서 강점이면서 기회이거나 강점이면서 리스크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프레임워크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내 사업이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표현을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사업 계획서의 큰 부분이고 남은 시간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서 쓰실 때 꼭 필요한 포인트랑 투자를 받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고민을 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드리고 전체 정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말씀 주시면은 다음 세션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을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일단은 아까 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은 참고 자료, 아펜딕스, 별도 자료, 뭐 별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작성을 하시고 정말 내가 이 사업 계획서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라는 거를 간결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게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 계약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뭐 크리에이터로서든 혹은 뭐 사이드 프로젝트든 혹은 사업을 하시든 계약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세션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계약서 같은 경우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최대한 쉽게 써야 분쟁이나 논쟁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 해결하려면 쉽게 쓰여 있어야 서로의 단어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막 어렵게 쓰여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해결이 이제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업 계획서도 누구나가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나열되어 있으면
전문가여도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써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는 사업이나 분야나 상황과 목적과 배경에 따라서 모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초점을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 전혀 다른데 샘플을 참고했을 때 이런 목차랑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대로만 베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업의 유지 조건이 아닌 경우도 있거나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서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매우 케바케다라는 거를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가 중간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게 사업 계획서가 된다라는 걸로 좀 사업 계획서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신 포인트들이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리고 간결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투자 이외에 이런 뭐 심사를 하거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거나 하실 때에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명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사업 기획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특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실 때에는 이런 검증 과정이나 가설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또 별도의 세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이제 같이 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사업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한다고 하면 그게 막 엄청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게 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고 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상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게 꼭 스타트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업 내에서도 원래 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설정을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는 채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시키니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득이나 논리적인 요소가 좀 결점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의해서 이 담당자 본인이 괴리를 느끼거나 주변에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세션에서 또 이제 따로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고려해서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마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초반에 조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받는 거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 받은 투자를 어떻게 갚거나 상환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랑도 비슷해요. 사실 이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이런 투자를 받겠다까지는 굉장히 다들 논리적이신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투자를 어떻게 갚겠다라는 부분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로 9,900원짜리 월 구독 서비스를 세상에 내놨는데 원가가 9,500원이어서 한 달에 400원 남는다. 뭐 카드 수수료 이런 거 다 빼고도 400원 남는다 치면 10,000명한테 팔면 400만 원 남겠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4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400만 원밖에 안 벌리면 이거를 100개월을 해야 4억 원을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물론 매달 400만 원만 벌진 않을 거고 10,000명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3만 명, 5만 명, 10만 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도 생기고 가격을 올리거나 원가를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100개월이 걸려서 갚을 거면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겠죠. 뭐 언제 갚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12개월씩 하면은 최소한 8년 걸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상환까지 고려한 부분이 사업 계획서에 충분히 들어가야 맞고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설을 싫어하고 사족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필요 없는 부연 설명이나 혹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거나 혹은 환상을 주는 식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으면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번에 투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이번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투자를 다시 의논을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실 때 사업 계획서에 팀에 대한 계획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좀 충분히 고민이 되고 가만히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어떤 인원을 어떤 역할로 뽑아서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의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봉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모호할 수 있고 특히 팀워크나 어떤 팀 자체의 구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가 한 명이 할 일을 단순히 세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할 일을 세 명이 하되 효과를 3배가 아니라 6배, 7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은 많이 세상도 기대를 하고 투자자들도 기대를 하니까요. 그런 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뭐 리더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쓰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들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게 투자자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업 자체가 모두가 막 여럿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시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모두가 부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분명히 혼자서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뭐 그때그때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뭐 외주를 어떻게 줄 건지 아니면 외부 파트너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까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직원을 전부 팀으로 기재를 하는 게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다른 개인에 대해서도 어떤 팀으로 같이 구성을 고려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원래 기존에 하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이제 그 파트너십을 가지려고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랑도 충분히 얘기가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서에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1시간 안에 다 담으려다 보니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라는 걸 얘기해 드렸고 비즈니스 모델과도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비즈니스 모델만 신경 쓰고 사업계획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나 투자를 받는 데서 끝나고 그 내용이 끝나고 투자를 갚는 것에 대한 상환에 대한 계획은 빈약하거나 없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여러 가지 기획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초반에 이야기 드린 거는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이야기 드렸고 후반부에는 좀 그런
특징이나 아니면은 신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는 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을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다만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업 계획서가 모든 사업이 같을 수가 없는데 너무 샘플에 의지하거나 지인에게서 받은 문서에만 의존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면 내 사업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는 사업의 목적이나 배경, 기대 효과,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혹은 진행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기업이나 회사에 대한 개요, 이런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제조하거나 제작하거나 생산하려고 하는지, 제공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개나 개요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산을 잘 한다라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나 시장 전반적인 트렌드를 고려한 내용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망을 적으면 좋다라는 얘기랑, 그리고 특히 이 사업 계획서는 중심이 사업 계획이겠죠. 그래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전개하고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내가 하는 투자, 뭐 어떤 공장이나 시설을 세우고 어떤 인원으로, 그다음에 어떤 자료나 뭐 자재나 혹은 수입이나 여러 가지 조달을 해서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의 후반부에는 자금 조달이나 그다음에 대출이나 투자를 받았을 때의 상환 계획, 그리고 재무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거는 꼭 이거를 제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시거나 할 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해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시행착오를 하고 시행착오를 또 방지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는 데에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부 지원이나 지원 사업이나 뭐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을 제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간다면 내가 꼭 투자를 받는다가 아니라 이 문서를 활용해서 뭐 제휴처나 파트너십이나 고객이나 혹은 뭐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할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충분히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전반부에서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구상하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그거를 너무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제시할 수 있는 레벨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작은 개별적인 항목을 얘기를 드렸지만 큰 단위로 보면 아이디어랑 컨셉이랑 비즈니스 플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아이디에이션은 충분히 하고 그걸 통해서 기획이나 컨셉을 갖고 있으면 그게 브랜딩이나 마케팅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런 모델이 될 거다 외에 그 모델을 어떻게 실현하고 앞으로 그 모델이 워킹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9,900원짜리 구독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큰 단위의 컨셉이나 뭐 아이디에이션이나 기획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적으실 때 아이템이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플랜에 대해서 적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후반부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 드렸던 거는 간결하게 짧게 쓰는 내용이
짧게 쓴다라는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마치 계약서를 쉽게 써야 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도 쉽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이나 분야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써야 된다는 거랑,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랑 사업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사업 계획서는 좀 시간이 없어서 다만 조금 이야기 드렸던 거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 뭐 글로벌 확장이든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벌이든 간에 가설과 검증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조금 다른 특징은 많이 얘기를 못 드렸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거나 트렌드나 여러 가지 경쟁 관점에서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를 받는다는 관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투자를 갚는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서 이야기 드렸고, 특히 소설을 쓰거나 너무 사족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게 오히려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를 잃거나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의 형식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이게 상황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투자받고 얼마를 대출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그런 거를 고려하시면 좋다. 그리고 고민하실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혼자 하시더라도 팀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투자를 받을 때 유리하다는 점이랑, 만약에 당장은 혼자 할 거여서 막 팀을 꾸리는 게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파트너십을 맺을 기업이나 개인과의 어떤 여러 가지 릴레이션십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운영할 때 나한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이나 다른 팀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오버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얘기 다 못한 부분은 또 다음 세션을 따로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매번 새로운 세션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 신사업 기획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시 구체적인 다른 세션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모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되고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또 코멘트 주시거나 다양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틀 맞나요? 네. 그래서 네, 우는 표시도 해주시고 하는데 네, 좀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또 자세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은 오픈 채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밥도 챙겨 드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방은 닫을게요. 3, 2, 1